파라 줄거리. 부지사 마슬렌니코프 저택의 모임에서 네흘류도프는 카투샤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기한이 지난 패스포트로 인해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석공들, 감방 안에서의 태영이를 꺼낸다. 카투샤를 다시 면회한 네흘류도프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는 카투샤에게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절대적인 힘을 느낀다. 네흘류도프는 빼제르부르크로 가서 상고에서 지면 황제에게 탄원서를 써보낼 생각을 한다. 그리하여 시베리아로 갈 것을 대비해 영지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 토지를 헐값에 농부들에게 나누어주고 카투샤와 아이의 일을 알아본다. 방문턱과 현관문턱에서 2번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네흘류도프는 밖으로 나왔다. 흰 셔츠며 회색 셔츠, 분홍 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둘러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젖먹이를 아는 여자도 몇 있었다. 그 중에는 아까 낡은 헝겊으로 모자를 만들어 쓴 허약해 보이는 갓난애를 두 손으로 받쳐 안은 여인 여자의 모습도 보였다. 아기는 여전히 나약해 보이는 얼굴에 이상스러운 웃음을 잃지 않고 굽혀진 굵직한 손가락을 마냥 움직이고 있었다. 네흘류도프에게는 그것이 고통의 미소로 여겨졌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까 말했던 아니시아예요. 큰 소년이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아니시아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소? 하고 그는 물었다. 무엇을 먹고 지내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구걸에 먹고 있지요. 아니시아는 이렇게 말하고 눈물을 보였다. 시들어 보이는 어린 아기는 가느다란 지렁이 같은 다리를 움츠리면서 온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며 담뿍 웃었다. 네흘류도프는 지갑을 꺼내어 그 여자에게 10루블짜리 지폐를 주었다. 그리고서 그가 미처 2발도 내딛기 전에 갓난애를 아는 다른 여자가 따라왔다. 이어 노파가 따라오고 또 다른 여자가 따라왔다. 모두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받았다. 네흘류도프는 지갑에 가지고 있던 60루블을 그녀들에게 모두 나눠주고는 마음속에 그득 차오르는 슬픔을 품고 자기 집, 관리인의 별채로 돌아갔다. 관리인은 여전히 웃어 보이면서 오늘 밤 농부들이 모인다는 보고를 하며 그를 맞이했다.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정원으로 나와 하얀 능금꽃이 바람에 날려 깔려있고 풀이 무성한 오솔길을 걸으면서 방금 자기가 보고 온 사실을 곰곰 생각해 보았다. 얼마 동안 관리인이 있는 별채 쪽에서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는 화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이 목소리에 섞여 시종 미소 짓고 있는 듯한 관리인의 침착한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네흘류도프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로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요. 왜, 무슨 이유로 남의 목에 단 십자가까지 뺏는 몹쓸 짓을 하는 거죠? 화난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잠깐 목장에 뛰어든 것뿐이에요. 하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돌려줘요. 왜 손은 소대로 굶기고 애들에게 우유도 주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갚든가 아니면 일로 갚든가 해. 관리인의 침착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흘류도프는 정원을 벗어나 입구의 층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다듬지 않은 두 여자가 서 있었다. 그중 한 여자는 필시 해산이 임박한 듯했다. 그리고 층계 위에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지른 채 서 있는 관리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들은 자기들의 주인을 보자 말을 그치고 벗겨진 머리수건을 손으로 매만지고 있었고 관리인은 주머니에 지른 손을 빼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관리인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농부들이 일부러 자기네 송아지와 젖소를 이곳 목장으로 들여보냈다고 했다. 오늘도 이 두 여자의 암소 2마리가 목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잡아서 우리 속에 가둬버렸다고 했다. 그래 관리인은 두 여자에게 암소 1마리에 30코페이카씩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틀 동안 노동을 해 그것으로 보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녀들은 자기네 암소는 잠깐 들어갔을 뿐 자기네에게 돈이라고는 없으며 이틀간의 노동으로 이를 보상한다 해도 지금 햇볕 밑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소들만은
당장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벌써 몇 번이나 타이르고 있지 않소. 웃음 띤 갈리인은 자기의 증인으로 내세우기라도 할 생각인 듯 네흘류도프를 뒤돌아보면서 말했다. 점심시간에 소를 데려가려면 데려가도 좋으니 잘 보라고 얼마나 부탁했소. 잠깐 애 보러 간 사이에 소가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소를 보는데 그 곁을 떠났어야 되겠어. 그럼 누가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죠. 당신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목장을 아주 못쓰게 망쳐놓은 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갔을 뿐 아니에요. 하고 또 한 여자가 말했다. 목장을 아주 망쳐놨답니다. 갈리인이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크게 한번 혼내주지 않았다가는 건초를 하나도 못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마세요. 임신 중의 여자가 말했다. 우리 집 소는 한 번도 붙들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붙들렸으니까 벌금을 내든가 대신 일을 하든가 해야 돼. 그럼 대신 일을 할 테니 소를 어서 내놔요. 소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여자가 화를 내며 외쳤다. 가뜩이나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있는 데다가 시아버지는 알아 누워 계시지. 남편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만사를 혼자 해내야 하니 이제 정말 지쳐버렸어. 그런데다가 당신마저 일을 해 갚으라고 귀찮게 그러니. 네흘류도프는 소를 내주라고 갈리인에게 이르고는 다시 머릿속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정원으로 걸어갔다. 이제 새삼스러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지금의 그에게는 모든 것들이 분명했다. 다만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 역시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에 놀랄 뿐이었다. 농민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너무 길들여져 버려 이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어린애들의 죽음, 아낙네들의 과중한 노동,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식량 부족 등. 이런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공포를 호소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는 우리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아는 것이다. 그에게 이제 모든 것은 한낮의 태양빛 아래에서처럼 명확해졌다. 농민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의 궁핍스러운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 유일한 토지가 지주에게 속해 있는 때문이었다. 또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이 쉽게 죽어가는 것은 우유가 없기 때문이며 우유가 없는 것은 가축을 방목하고 보리라든가 건초를 만들어낼 땅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농민들의 궁핍, 그 궁핍의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땅이 그들의 수중에 없고 토지의 특권을 이용하여 농부들의 노동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 지주들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토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부들에 의해서 경작되어진 수확물들은 외국에 팔려서 그것은 모자니 단장이니 마차니 청동 제품 등을 사들이는 대로 소비되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속에 갇혀 우리 속의 풀을 전부 먹어버린 소가 마음껏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들판으로 풀려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점점 마르고 굶주려 종국에는 죽고 말 것이 뻔하듯 이러한 일들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일들이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자기 자신만은 그러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꼭 그래야만 되겠다. 그는 주변에 자작나무 가로수길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생각했다. 학계에서나 정부기관 혹은 신문 등에서 농민들이 빈곤한 이유와 그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토지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새삼 자기가 심취했었던 헨리 조지의 근본 사상과 그때의 자기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이제껏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자신에 깜짝 놀랐다. 토지는 절대 개인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토지는 물과 공기와 태양과 마찬가지로 매매할 수도 없다. 인간은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가 인간에게 베푸는 온갖 혜택에 대해서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제서야 그는 꾸즈민스코예에서 자신이 행한 토지 처리 문제를 생각할 때 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인간에게 토지의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땅의 일부분을 농민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그럴 만한 하등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결코 그런 일은 없으리라. 그렇다. 꾸즈민스코예에서의 일을 다시 처리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구상을 했다. 즉 토지를 빌려주는 대신 농부들로부터 토지세를 거두지만 그 토지세를 농부들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세금이나 공공사업비로 그 돈을 지불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일세 제도는 아니었으나 지금 상태로서는 그 제도와 근사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흘류도프가 토지 사유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관리인은 여느 때보다도 더욱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저녁을 권했다. 자기 아내가 귀걸이를 단 계집아이와 함께 마련한 음식들이 너무 끓었거나 혹 너무 타버리지나 않았는가 조마조마해하는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식탁은 오리 거친 테이블보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냅킨 대신 수놓은 수건이 놓여 있었다. 식탁에는 아까까지도 검은 다리로 버둥대던 수탉이 토막토막 잘리우고 잘게 썰리워져 여기저기 털이 붙은 채로 손잡이가 떨어진 낡은 접시 속 감자 수프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닭고기를 털도 뽑지 않은 채 삶아 만든 요리가 나오고 뒤이어 버터와 설탕을 잔뜩 넣어 만든 밀크 케이크가 나왔다. 하나도 입에 맞지 않았으나 네흘류도프는 정신없이 마구 퍼먹어댔다. 마을에서 돌아올 때 우울했던 자기의 기분을 말끔히 해소시켜준 자기의 구상에 대해서 적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관리인의 아내는 귀걸이 단 계집아이가 잔뜩 두려운 표정으로 음식을 식탁 위에 차려놓은 것을 문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관리인은 아내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면서 기쁜 듯이 더욱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네흘류도프는 억지로 관리인을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자기의 생각을 재확인하고 또 자기의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생각을 누구에게든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농부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려 하는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그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말을 듣자 관리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자기도 실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봤었다고 하며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만도 유쾌하다는 듯한 태도였으나 그러나 사실은 영문을 몰랐다. 아마도 네흘류도프의 설명이 불명확했을 뿐 아니라 그의 계획대로 하는 경우 농부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기도 했으리라. 이제껏 무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이익만을 희고한다는 진리가 관리인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든 농민들의 공동자금으로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뭔가 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는 듯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리님께서는 그 공동자금에서 이익을 취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밝은 표정이 되어 그는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지. 자네도 이해해 주기 바라지만 토지는 개인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일세. 그건 분명한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것이라는 얘기일세. 한데 그렇다면 나리님의 수입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소가 사라진 관리인은 물었다. 그래, 나는 그걸 포기할 셈이라네. 관리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미소를 보였다. 이제야 그도 이해가 갔다. 그는 네흘류도프가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토지를 포기한다고 하는 네흘류도프의 계획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을 취할 방법은 없나 재빨리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배되는 토지 중에는 반드시 자기 몫의 토지도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심히 절망하여 네흘류도프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다만 주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얼굴에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다. 네흘류도프는 자기의 계획을 관리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알자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칼자국과 잉크물이 여기저기 얼룩져 말라붙은 테이블 앞에 혼자 앉아 자기의 구상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은 이제 겨우 싹을 내보이고 있는 보리수 너머를 물들이고 떼지은 모기들이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네흘류도프를 물었다. 그가 종이에다 자기의 계획을 다 쓰고 났을 때 가축무리들의 울음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집합장소로 모여드는 농부들의 말소리가 마을 쪽에서 들려왔다.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을 불러 그들을 사무실로 오게 할 것 없이 자기가 직접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이 권하는 차를 서둘러 마시고는 마을로 걸음을 옮겼다. 7. 네흘류도프가 촌장집에 도착하자 그곳에 모인 농부들의 떠들썩하던 말소리는 씻은 듯이 조용해지고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와 같이 농부들 전원이 모자를 벗었다. 이 마을 농부들의 차림은 꾸즈민스코의 마을보다 더 허술했다. 여자들과 계집아이들은 술 같은 귀고리를 달고 남자들은 집신을 신고 수공의 셔츠와 카프탄을 입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일터에서 바로 온 듯한 셔츠바람에 맨발인 농부도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토지 전부를 농부들에게 빌려주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설명했다. 농부들은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들은 무표정했다. 왜냐하면 네흘류도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토지를 직접 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로 생각되고 사람 누구나가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분명히 말씀 그대로입니다. 몇몇 농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흘류도프는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여러분들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것이며 이를 위해 자신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니 각자 자기 몫의 토지를 받아 협정된 토지세를 내고 그 토지세는 앞으로 그들이 이용하게 될 공동자금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곧 찬성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지한 얼굴들은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진지한 빛을 띠고 자기들의 나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들의 눈길은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것은 그들 나리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차렸으나 모두 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내색을 보임으로써 주인에게 무안을 주지 않기 위해 그저 침묵을 지키는 듯했다. 네흘류도프는 분명하게 말했고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한 농부들의 이해력은 빠른 편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네흘류도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실상 쉽사리 이해되어질 수도 없었다. 그것은 관리인이 한참 후에서야 이해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이다. 그들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몇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당한 지주에 대한 경험으로 지주란 언제나 농민들을 희생시켜도 자기네 이익에만 골몰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지주가 자기네들을 모아놓고 무슨 새로운 계획을 제안한다든가 하면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교활하게 농부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여러분들은 땅값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소? 하고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어떻게 저희들이 정할 수 있습니까? 토지는 나린인 것이니까 나린님이 정하십시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이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그 돈은 공공비용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쓰게 될 것이요. 그럴 수 없지요.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이지요. 그건 그것대로 얘기가 틀립지요. 잘 들어보시오. 이런 얘기요. 네흘류도프를 따라온 관리인이 설명을 해줄 셈으로 미소를 짓고 말했다. 나리님께서는 물론 돈을 받고 당신네들에게 땅을 빌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돈을 여러분들의 공공자금에 넣어주시겠다는 얘기요. 무슨 얘긴진 우리도 알아듣겠소. 이가 다 빠지고 성깔 있는 듯한 노인이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요컨대 은행 같은 것이어서 정한 기일 내에 우리가 돈을 내야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건 질색이요, 정말.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된다면 살아갈 구멍은 하나도 없단 말이요. 그렇게 한대짜 아무 소용없을 거요. 그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는 편이 저희들에겐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불만을 품은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네흘류도프는 만들어 놓은 계약서를 보이고 자기도 서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더욱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반대했다. 왜 서명을 해야 됩니까? 그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해 나가면 되잖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까지 해온 대로 하면 안 됩니까? 다만 시안만은 별도로 해주세요. 이런 의견도 나왔다. 시안만은 별도로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의 제도에 의해 거둬들인 수확물의 반을 지주에게 바치는 밭에 뿌리는 씨앗을 농민들이 부담하는 걸 지주가 부담하게 해달라는 얘기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로군. 토지가 소용없다는 얘기로군. 네훌리도프는 다 낡은 옷에 맨발인 중년의 쾌활한 표정을 한 농부를 보며 물었다. 그 농부는 마치 상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자를 벗는 병사처럼 구부린 왼손으로 구멍이 뚫린 낡은 모자를 똑바로 두 손으로 들고 서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군대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네훌리도프를 향해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토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천만에요. 병사 출신의 이 농부는 자기의 다 낡아빠진 모자를 원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 주겠다는 듯이 앞으로 내밀고 두 손으로 똑바로 쥔 채 유달리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오. 네흘류도프는 어처구니 없어하며 다시 한번 자기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들이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어쨌든 나리님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이가 빠진 노인이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나는 여기서 하루도 묵을 작정이요.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면 내게 말해 주시오. 농부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네훌류도프는 아무런 결론도 얻은 것 없이 사무실로 되돌아왔다. 한마디 말씀드립니다만 돌아오는 도중에 관리인이 말했다. 저자들과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들이니 말이에요. 더구나 모임이라도 갖게 되면 더욱 고집을 부려대니 말입니다. 그들에겐 모든 게 두렵습니다. 조금 전 그 백발 노인이나 얼굴이 검은 농부는 그래도 이해가 빠른 친구들이죠. 미소 지으면서 관리인은 말했다. 사무실에 왔을 때 차라도 대접하며 이야기해보면 정말 지혜 주머니여서 장관도 못 당할 정도죠. 만사를 꿰뚫어 보고 판단하니까요. 헌데 막상 모임이라도 가져 결정사항이라도 있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엉뚱한 말만 해대지요. 그럼 얘기가 잘 통할 만한 몇 사람을 이리로 불러주겠나?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고 말고요. 웃음을 띤 채 관리인이 말했다. 그럼 내일 이리로 불러주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불러오겠습니다. 관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자기 말에 기쁜 듯 미소 지어 보였다. 여간이 아니야. 생전 빗질하지 않은 듯한 헝클어진 아랫수염에 피부빛이 검은 농부가 임신 중에 앞말 등에 올라타고 흔들리면서 자기와 나란히 말바굽 소리를 크게 내며 말을 타고 가는 낡아빠진 카프탄을 입은 마른 몸집의 늙은 농부에게 말했다. 이 농부들은 어두워지자 말을 끌어내어 길가로 풀을 먹이러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흔히 지주의 숲속으로 몰래 데리고 가 풀을 먹였다. 서명만 하면 토지를 거저준다니 여태까지 그런 수작으로 우리들을 실컷 희롱해왔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 우리도 이젠 그만한 건 다 알게 되었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뒤떨어져 따라오는 한 살 먹은 망아지를 불렀다. 꼬냐씨, 꼬냐씨. 그는 말을 세우고 뒤돌아보면서 외쳤다. 그러나 망아지는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옆길로 하여 목장 있는 데로 가버린 모양 같았다. 빌어먹을 또 주인집 목장으로 들어갔군. 더부룩하게 아랫수염을 기른 검은 살빛의 농부는 나뭇가지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뒤에 쳐져오던 망아지는 늘 향기가 풍기는 이슬 젖은 풀밭에서 나와 이리저리 콧김을 내뿜으며 뛰었다. 저보게 목장풀이 꽤 무성해졌군 그래. 쉬는 날 여자들을 시켜 풀을 뽑게 해야겠어. 낡은 카프탄을 걸친 마른 몸집의 사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낯을 버리겠어. 서명하라고 그러지만
더부룩한 수염의 농부는 주인이 한 이야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서명하게 되면 그날로 당장 가진 걸 통째로 먹혀버리게 될걸. 맞았어. 늙은이가 말했다. 그들은 그 이상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단지 다듬어지지 않은 돌길을 가는 말발굽 소리만이 들렸다. 8. 집으로 돌아온 네훌류도프는 자기 침실로 마련된 사무실에 있는 높은 침대를 보았다. 쇠털 요위에 베개가 둘 나란히 놓여있고 자잘하게 수놓은 진홍빛 꽃무늬에 두 사람용의 푹신푹신한 비단 이불이 덮여 있었다. 관리인의 아내가 시집 올 때 마련해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관리인은 네훌류도프에게 남은 식사를 권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비한 설비와 요리에 대해 사과하고 자리를 떴다. 네훌류도프는 방 안에 혼자 남았다. 네훌류도프는 자기의 뜻이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기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꾸즈민스코예의 경우와는 반대로 불신과 불안을 농민들이 보여주었음에도 그는 흡족했고 침착했다. 사무실 안은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게 지저분했다. 네훌류도프는 밖에 나가 정원을 거닐 생각을 했으나 문득 그날 밤의 일이며 하녀방의 창문이며 뒷현관의 층계 등이 기억에 되살아나 자기의 저주스러운 과오로 더럽혀진 곳을 거닐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앞층계 위에 걸터 앉아 자작나무의 어린 잎사귀가 풍기는 향기로 가득 찬 훈훈한 밤공기를 들이마시며 캄캄한 정원을 한동안 바라보거나 물방아 소리, 꾀꼬리 울음소리, 그리고 층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관목 숲속에서 흡사 퉁소 소리인 양 단조롭게 울어대고 있는 이름 모를 새소리를 들었다. 관리인 방 창문의 불이 꺼졌다. 헛간뒤 하늘은 떠오르는 달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고 하늘의 번갯불은 소리 없이 멀리에서 점점 밝아지다가 정원에 우거진 풀이며 만발한 꽃들, 허물어진 집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멀리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의 3분의 1이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였다. 꾀꼬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도 그쳤다. 물방앗간의 요란한 수차 소리에 뒤섞여 거의에 깨깨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첫 닭의 울음소리가 마을과 관리인의 뜰에서 들려왔다. 대개 내우가 있는 무더운 밤에는 닭도 평상시보다 일찍 울어댄다. 네훌류도프에게 있어 오늘 밤은 무척 즐겁고 행복한 밤이었다. 이러한 밤, 즐거운 밤에는 닭도 여느 때보다 일찍 운다는 옛말이 있다. 그에게 있어 오늘 밤은 기쁨에 넘치는 행복한 밤이었다. 추억은 아직 그가 순진했던 학생 시절, 여기서 보냈던 여름 한철의 기억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지금도 그때처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는 14살 때 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일이며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어머니 곁을 떠나면서 자기는 착한 인간으로 지낼 것이며 어머니를 결코 괴롭히지 않겠다고 어머니 무릎에 엎드려 울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 그 시절과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니콜렌과 이르제네프와 언제나 훌륭한 생활을 하며 서로 돕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힘쓰자고 맹세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잠시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저택이라든가 살림, 농장, 토지들이 아깝게 여겨졌듯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지 않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됐다. 그는 오늘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지주의 살림에서 나무를 도벌했다는 죄로 남편이 옥에 갇히자 남편 없이 여러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여자와 자기네 같은 신분의 여자들은 자기 주인에게 몸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입 밖에 내기조차 두려운 말을 한 저 마트료나를 생각했다. 갓난애들을 다루는 그 여자의 태도라든가 양육원에 보내는 방법, 그리고 충분히 먹이지 못해서 다 죽게 된 그래도 시종 늙은이 같은 웃음을 웃고 있던 가엾은 갓난애를 생각했다. 과다한 노동에 지쳐서 굶주린 자기 암소를 잘 돌보지 못해 주인 목장에 들어왔다는 벌로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임신한 허약한 여자가 생각났다.
그러자 갑자기 형무소에 머리를 박박 깎인 맨머리며 악취 풍기는 감방, 쇠사슬 등이 떠올랐다. 동시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도시귀족들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생각났다. 하여간 모든 것은 명백했고 이제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다.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밝은 달이 헛간 뒤에서 떠올랐다. 헛간의 검은 그림자는 정원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눕고 허물어져가는 함석 지붕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러자 그 빛을 잃고 싶지 않은 듯 멈췄던 꾀꼬리 울음소리가 정원 안쪽에서 다시 울려왔다. 네훌류도프는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하려 했던 일이며 그러한 문제에 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그리고 아직도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고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한 데에 놀랐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으나 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가 소유하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카츄샤를 버리지 않고 계속 돌보는 것은 물론 자기의 과오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또 사람들과 견해 차이가 있는 재판과 형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연구 분석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재반 사항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확했다. 이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기쁘게 여겨진 것이다. 검은 구름이 어느새 하늘을 뒤덮었다. 번갯불은 이제 먼 섬강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빛나 정원을 온통 드러내 보이고 앞층계의 허물어진 낡은 저택을 환하게 비추었다. 우레소리가 머리 위에서 크게 울렸다. 새들은 조용해졌으나 그 대신 나뭇잎이 술렁거렸다. 네훌류도프가 앉아있는 계단 앞에까지 바람이 몰려와 네훌류도프의 머리칼을 나풀나풀 날렸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콩 볶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 울리며 온 세상이 번갯불에 번쩍번쩍 빛나고 주인은 다시 정막 속에 가라앉았다. 네훌류도프가 미처 새까지도 새기 전에 머리 바로 위에서 무언지 무섭게 째지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그 소리는 하늘을 울리며 날아갔다. 네훌류도프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사실이다. 그는 혼자 생각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나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왜 고모들은 살았었을까? 어째서 니콜렌카 이르제네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걸까? 왜 카츄샤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어쩌자고 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을까? 왜 전쟁은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방종한 생활을 했었나? 이 모든 물음에 답할 수 있고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나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나는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조금씩 뿌리던 비는 세찬 빗줄기가 되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지붕에서 홈통으로 흘러내렸다. 번갯불도 이따금씩 정원이며 저택을 비추었다. 네훌류도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누웠다. 그러나 군데군데 찢어진 더러운 벽지가 눈에 띄자 혹시 빈대가 있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집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러한 생각에 흡족했다. 사실 그의 걱정은 맞았다. 불을 끄자마자 벌레가 기어다니며 물어뜯기 시작했다. 토지를 내주고 시베리아로 가게 되면 벼룩이니 빈대니 하는 지저분한 것들이. 하지만 상관없어. 견뎌내야 한다면 한번 견뎌내보자.
하지만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네흘류도프는 열려진 창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구름과 그 사이로 다시 얼굴을 내민 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9. 새벽녘에야 잠이 든 네흘류도프는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오전에 관리인이 불러온 농민들 대표 7명이 능금밭의 능금나무 아래 모였다. 관리인이 땅에 박은 말뚝위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몇 개의 걸상을 임시로 가져다 놓았다. 농민들을 설득시켜 모자를 쓰게 하고 걸상에 앉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제와는 달리 귀엽게 생긴 각반에 집신을 신고 온 병사 출신의 농부는 여전히 군대 장례식 때처럼 낡고 찢어진 모자를 앞가슴에 받쳐들고 있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를 닮은 반백의 곱슬곱슬한 아랫수염에 햇볕에 그을리고 뒤로 벗겨진 이마 언저리로 숱많은 백발의 고수머리를 가진 넓은 어깨에 커다란 모자를 쓴 풍채가 좋은 노인이 손으로 만들어 입은 카프탄 자락을 걷으면서 걸상께로 다가와 앉자 나머지 농부들도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모두들 앉자 네흘류도프는 그 맞은편 걸상에 앉아서 계획안이 적힌 종이를 펼쳐들고 팔꿈치를 개고 이에 설명을 들려주었다. 농민들이 많지 않았던 탓인지 아니면 네흘류도프 자신이 자기를 잊고 이 일에 몰두했기 때문인지 오늘은 아무런 혼란도 없었다. 그는 반백의 곱슬곱슬한 아랫수염을 기른 어깨가 널찍한 노인에게로 주의를 돌리면서 그 노인의 찬성이나 이의가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네흘류도프의 이 노인에 대한 기대는 전혀 어긋났다. 풍채가 좋은 이 노인은 마치 이 안에 찬성이라도 하는 듯이 장로처럼 훌륭한 머리를 끄덕이고 또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내세우면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기도 했으나 결국 네흘류도프가 한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특히 농부들이 네흘류도프가 한 말을 자기네들의 입장에 견주어 받고 말할 때 더욱 그랬다. 이 장로 같은 노인보다는 그 옆에 앉은 수염이라고는 거의 없는 자그마한 애꾸눈의 노인이 훨씬 더 네흘류도프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는 여기저기 기운 카프탄의 한쪽을 꿰맨 낡아빠진 장화를 신고 있었다. 나중에 네흘류도프는 그가 난로 공장 직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는 눈을 재빨리 움직이며 네흘류도프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이 말을 곧 자기네들 말로 바꾸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줬다. 흰 아랫수염에 약삭빠르게 보이는 눈을 가진 작고 단단해 보이는 몸집의 노인도 빨리 이해했다. 그는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네흘류도프가 한 말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익사를 늘어놓고는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병사 출신의 농부도 오랜 군대 생활로 우둔해지지만 않았다면 쓸데없는 군대 용어를 쓰기만 하던 군대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재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누구보다도 진지한 태도를 취한 사람은 짧은 아랫수염에 코가 길고 집에서 만든 수수한 옷에 새 집신을 신고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키다리 농부였다. 이 농부는 사태를 잘 이해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말 이외에는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머지 두 노인 중 하나는 어제 모임 때 네흘류도프의 의견에 굳고 반대하고 나섰던 이빠진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큰 키에 살결이 희고 가는 다리에 각반을 치고 구두를 신은 마르고 맘씨 좋아 보이는 다리를 저는 노인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았다. 네흘류도프는 먼저 토지 사유에 대한 자기 의견을 들려줬다. 내 생각에 의한다면 토지란 하고 그는 말하였다. 이를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이오. 그 이유는 만일 토지를 팔 수 있다고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조리 사버릴 것이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만일 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권리로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얼마든지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남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하게 될 겁니다. 그는 스펜서의 논법을 생각해내고 이를 인용하면서 덧붙였다. 그땐 할 수 없는 노릇이지. 몸뚱이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도리밖에.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이 눈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 그래요. 긴 코에 굵직하고 낮은 음성의 농부가 말했다. 그 말이 맞아요.
병사 출신이 말했다. 아낙네가 소모기 풀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수에 들어가는 판이니 선량해 보이는 절름발이 노인이 말했다. 제 땅은 여기서 5km나 떨어져 있습지요. 헌데 값을 싸게 해주기는커녕 너무 비싸서 감히 땅을 빌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입 빠진 쾌활해 보이는 노인이 덧붙여 말했다. 우리를 제멋대로 취급하려 들지요. 농노시대보다 더 못하답니다. 나는 당신들 생각에 동감이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려 하는 거요. 그것 참 매우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모세처럼 곱슬곱슬한 수염을 기른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그 노인은 혹시 네흘류도프가 비싼 율로 토지를 빌려주려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저기 못 믿어 하는 듯했다. 이번에 여기 오게 된 건 그 때문이요. 토지를 이 이상 소유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생각하는 거요. 그렇다면 농부들에게 나눠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깨끗이 해결될 텐데. 입 빠진 노인이 재빨리 말했다. 네글류도프는 그 노인의 말로 아직도 자기의 진지한 의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처음엔 약간 마음이 언짢았다. 그러나 곧 마음을 가다듬어 이 노인의 말을 기회로 하여 자기가 하고자 생각했던 얘기를 모두 설명해 주기로 했다. 당신네들에게 주저없이 나눠줄 생각이요. 그는 말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이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만 나눠주고 레민스코의 마을 사람들에겐 주지 말란 말입니까? 모두들 말없이 있었다. 병사 출신이 말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들어보고 싶소.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만일 황제가 지주의 토지를 전부 거둬들여 농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 경우 어떻게 하겠소? 아니, 그런 소문이 있습니까? 입 빠진 노인이 말했다. 아니, 황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오. 그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해보는 거요. 하지만 만일 황제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한다면 그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소? 어떻게라뇨? 그렇다면 농부건 지주건 모두 똑같이 나눠받아야겠죠. 난로 직공이 눈썹을 열심히 움직이면서 말했다. 별돌이 있겠습니까? 사람 수대로 나누는 수밖에요. 하얀 각반을 친 맘 좋아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모두들 이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동의하였다. 사람 수대로라니 어떻게 말이요?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하인들에게도 나눠준다는 얘기요? 아니죠. 병사 출신이 쾌활한 용기를 나타내 보이면서 말했다. 그러나 사려 깊은 키 큰 농부가 이에 반대했다. 이왕 나눌 바에는 너나 없이 평등하게 나눠받아야 하오. 잠시 생각한 뒤 그 사나이는 굵고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요. 이에 대한 반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히 나눠준다고 한다면 농사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지주라든가 하인, 요리사, 관리, 서기, 그 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아두었다가 다시 그것을 돈 있는 사람에게 팔아버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토지는 다시 전처럼 돈 많은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말 것이요. 한편 자기 몫의 땅에서 농사 짓는 나머지 사람들은 식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땅은 이미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찾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병사 출신이 이에 얼른 동의했다. 그렇다면 토지 매매를 금지하여 직접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나눠주도록 하면 되겠지요. 난로 직공이 화난 듯 병사 출신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에 대해서 네흘류도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 사려 깊은 키 큰 농부가 농업조합을 만들어 사람들 모두가 농사 짓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말했다. 그렇다면 농사 짓는 사람에겐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겠소? 처음으로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미리 논박할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네흘류도프는 곧 의의를 말했다. 즉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나 쟁기, 탈곡기 등의 농기구들을 공동의 것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선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들 농부들은 절대 한데 모여 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빠진 노인이 말했다. 언제나 싸우기만 하니 말이에요. 흰 수염의 노인이 눈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게다가 아낙네들은 서로 흉들이나 보니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토지를 나눌 경우 토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훌류도프는 물었다. 어떤 원칙을 세워 누구에겐 좋은 땅을, 누구에겐 진흙과 모래땅을 줘야 하오. 글쎄요,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겠지요. 난로 직공이 말했다. 이 직공의 말에 네훌류도프는 토지 분배가 단순하게 한 마을의 조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토지를 그냥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누구에겐 좋은 토질의 땅을, 누구에겐 나쁜 토질의 땅을 줘야 하겠는가. 누구든 좋은 땅을 갖기를 바랄 터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병사 출신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말없이 있었다. 결국 이 문제가 생각만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요.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비단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소. 조지라는 미국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어. 모 나리님이 지주니까 적당히 이런저런 말 없이 나눠주십시오. 주인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빠진 노인이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가로챈 이 말에 어리둥절했으나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두 이 말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음을 알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세몬 아저씨, 잠깐 나리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사려 깊은 농부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에 자신을 가진 네훌류도프는 헨리 조지가 세운 단일세에 대한 이론을 들어 자기의 계획을 설명해 나갔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몇몇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토지의 개인 소유란 없습니다. 누구든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요. 단지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있어. 누구든 좋은 토지를 갖기 원한다는 거요. 헌데 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땅값을 내면 되는 것이요. 네훌류도프는 얘기를 계속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동자금을 모을 필요도 있으니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토지값만큼의 금액을 공동자금으로써 이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 차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보다 땅값을 더 지불하고 토지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땅값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거요. 한마디로 토지를 쓰는 사람만이 공동자금으로 땅값을 낸다는 얘기요. 그게 좋습니다. 난로 직공이 눈썹을 움직이면서 말했다.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땅값을 더 지불하면 되니까요. 조지란 사람 현명한 모양이로군. 어깨가 널찍한 고수머리에 풍채 좋은 노인이 말했다. 다만 지불할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그야. 이야기의 윤곽을 잡은 키 큰 농부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땅값은 너무 비쌌어도 쌌어도 안 되지요. 너무 비싸다면 물어내기 바빠서 오히려 손해일 것이고 너무 싸면 서로들 땅을 사들이려 하여 머지않아 다시 토지가 매매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말들을 실행해 볼 생각이요.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농부들이 저마다 말했다. 거참 좋은 생각을 해냈군 그래. 널찍한 어깨의 고수머리 농부가 말했다. 조지라는 그 사람 말이야. 꽤 좋은 생각을 해냈어. 만일 제가 땅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인이 미소를 띠고 물었다. 남는 땅이 있으면 그걸 얻어 경작하도록 하게. 당신에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렇잖아도 염려할 것 없을 텐데. 눈가에 웃음을 띠며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이것으로 모임은 끝났다. 네훌류도프는 자기의 의견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즉각 해답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얻은 결론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들 7명의 마을 대표자들은 그 외 농부들과 의논한 뒤 대답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저마다 인사를 하고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마을로 돌아갔다. 농민들이 멀어져 가는 길에서부터 그들의 짓거려대는 말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다. 그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는 밤늦게까지 마을에서부터 강을 건너 들려왔다. 이튿날 농부들은 모두 일손을 멈추고 그들 주인의 제안을 검토하였다. 그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한 판은 주인의 제안을 그들에게 유리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보았고 다른 한 판은 필시 무슨 함정이 있으리라고 했다. 함정이 무엇인지 뚜렷이 말할 수 없어 그들은 더욱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들은 모두 이에 찬성하여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들의 결정사항을 네흘류도프에게 알려왔다. 그들 전원의 찬성을 얻는 데에는 한 노파의 발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 노파는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영혼에 대해 생각한 것으로 영혼의 구제를 위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혹 자기들을 속이려 드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게 하고 이 안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 노파의 말은 더욱이 빠노보에 머무르면서 네흘류도프가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준 것으로서 확증되었다. 네흘류도프의 이 마을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그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의 가난함과 비참한 생활 환경을 목격하자 그 빈곤함에 놀랐고 자기의 행위가 가장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여기면서도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그는 수중에 작년에 팔았던 꾸즈민스코의 살림대금과 그곳에서의 농기구 매각 예약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주인이 돈을 준다는 소문을 들은 농부들이 특히 아낙네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네흘류도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줘야 할지 도무지 몰랐다. 그렇다고 수중에 많은 돈이 있는데 가난한 게 뻔한 이들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청한다 하여 마구 줄 수도 없었다. 그것은 무의미한 짓이었다. 이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는 방법 외엔 없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이 방법을 서둘러 택했다. 빠노보에 머물던 마지막 날 네흘류도프는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남겨진 물건들을 돌아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고모가 사용하던 사자머리에 청동고리가 달린 낡은 마호가니 장롱의 서랍 속에서 많은 편지들을 발견했다. 그 편지 사이에서 여럿이 찍은 사진이 한 장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소피아 이바노브나와 마리아 이바노브나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무렵에 그와 순진하고 귀엽고 명랑했던 삶의 환희에 충만해 있던 카추샤가 있었다. 그는 저택에 남겨진 물건들 중에서 편지와 그 사진만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시종 얼굴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관리인을 통해 소개받은 방앗간 주인에게 빠노보의 저택과 가구들을 10분의 1의 싼값으로 넘겨주었다. 네흘류도프는 또다시 꾸즈민스코에에서 느꼈던 재산을 잃는다는 데 대해 가졌던 애착을 생각해보고 어째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끝없는 해방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자가 느끼는 새로운 충일된 기쁨을 느꼈다. 10. 시골에서 돌아온 네흘류도프에게 도시는 이상하게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다. 그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날 저녁 거리 가로등에 불이 하나씩 켜질 무렵에 정거장에서 자기 집에 도착했다. 방마다 나프탈린 냄새가 풍겼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코르네이는 지친 듯 우울한 표정이었다. 그런데다 그들은 줄에 내걸어 바람을 쐬게 하기만 하고는 아무런 쓸모도 없어 간수해 두기만 하면 되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말다툼까지 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의 방은 아무도 쓰지는 않았지만 청소해 두지 않아 여행 가방이 멋대로 흩어져 있어 그 방 앞을 지나기조차 쉽지 않았다. 네흘류도프가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은 뭔가 야릇한 타당성에서인지 이 집에서 행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 듯했다. 시골의 빈곤함을 실제 보고 깊게 느꼈던 네흘류도프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자기 누이가 와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처분해 줄 때까지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에게 마음대로 정리하게 내맡기고는 내일이라도 당장 하숙을 정해 그곳으로 옮길 결심을 했다. 네흘류도프는 아침 일찍이 집에서 나와 감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눈에 띈 수수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가구 달린 2칸짜리 방을 하숙으로 정했다. 그래서 자기가 골라둔 짐들을 자기의 저택에서 운반해 오도록 이르고 변호사에게 갔다. 날씨가 매서웠다. 내우가 있은 뒤 봄에 의뢰 있게 마련인 추위가 몰아쳤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하여 얇은 코트만을 걸친 네흘류도프는 추위에 온몸을 어떻게든 녹일 생각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농촌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아낙네들,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된 빈곤과 고통. 특히 연방 웃으면서 마른 다리를 힘없이 내흔들던 그 늙은이와도 같은 갓난아기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비교해 보았다. 푸죽간 어물전, 양복점 등을 지나쳐 갈 때마다 그는 농촌에서 보지 못했던 이들 기름진 많은 상인들의 뚱뚱한 모습에 새삼 놀랐다. 분명히 이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추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에게 지극히 보람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등 솔기에까지 단추로 장식한 엉덩이가 커다란 마부들도 역시 뚱뚱했고 금줄을 두른 모자를 쓰고 있는 문지기도 앞치마를 두른 고수머리의 하녀들도 그러했다. 특히 목덜미를 파랗게 면도한 전세마차의 멋쟁이 마부들은 더욱 그러했다. 이들은 고급 마차에 단정하지 못한 태도로 자리 잡고 앉아 거만스러운 듯한 건방진 눈초리로 지나가는 통행인들을 지적해가며 평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는 토지를 잃고 도시로 쫓겨온 농촌 사람들의 볼품없는 얼굴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도시에서의 생활 조건을 잘 이용하여 자기네 주인과 같은 생활 환경을 갖게 된 사람도 있으나 한편 도시로 나와 오히려 농촌에서 살 때보다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어서 비참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지하철 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구두쟁이 같은 자는 네흘류도프에게는 바로 그러한 비참한 축의 한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비누 냄새 풍기고 김이 피어오르는 창문 앞에서 여윈 2팔을 드러내고 힘겹게 다리미질하고 있는 창백하고 초췌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세탁부들도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로 여겨졌다. 또 도중에서 네흘류도프가 만난 맨발에 다 낡아 떨어진 구두를 신고 페인트 투성이에 앞치마를 두른 2 페인트공도 역시 그렇게 보였다. 그들은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리고 햇빛에 그을린 여인 손으로 페인트통을 분주하게 나르며 서로 욕짓거리를 주고받고 있었다. 모두 피로한 듯하고 뭔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집마차 위에 앉아 흔들리며 가는 온통 먼지투성이의 까만 얼굴의 마부의 표정도 그러했다. 거리 모퉁이에서 어린애의 손을 잡고 행인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다 낡은 옷을 걸친 남자와 여자들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그런 표정을 네흘류도프는 술집에 열려져 있는 창가에서 보았다. 하얀 양복을 입은 보이들이 몸을 부산하게 흔들면서 술병이나 찻잔들이 늘어놓여져 있는 지저분한 테이블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고 테이블 앞에서는 땀이 배고 얼굴이 빨개진 사람들이 멍청한 표정으로 저마다 떠들어대며 노래 부르고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은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앞으로 비중 내밀고는 무엇을 생각해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자기 앞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데 모여 있을까? 찬바람이 일으킨 흙먼지와 함께 사방에 퍼진 방금 칠한 페인트 냄새를 저도 모르게 맡으면서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어느 거리에서 네흘류도프는 철제를 운반하는 짐수레의 행렬과 나란히 걷게 되었다. 고르지 않은 도로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새소리가 그의 귀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그는 짐수레를 앞질러 가려고 걸음을 빨리 했다. 그때 갑자기 새부치의 울림 속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의 앞쪽 사륜마차에 올라앉아 있는 장교를 발견했다.
코수염을 기름으로 다듬어 양끝을 뾰족하게 올린 그 장교는 건강한 얼굴을 밝게 빛내면서 깨끗한 이빨을 드러내어 웃으며 다정하게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네흘류도프 아닌가, 자네. 네흘류도프는 순간 기쁨을 느꼈다. 샘복거 아닌가. 반가움에 그는 외쳤으나 곧 기쁨은 사라졌다. 기뻐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옛날에 고모님 댁에 들렀던 그 샘복거였다. 그런 뒤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으나 그에 대한 소식만은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데다 부대를 떠난 뒤에도 기병 장교인 양 행세하고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럭저럭 생활해 나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의 만족스러운 듯한 모습과 쾌활한 웃음이 그 소문을 입증해 주었다. 정말 자네를 만나 다행이네. 이 고장엔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으니 말이야. 헌데 그 사이 자네는 꽤 늙었군 그래. 마차에서 내려와 어깨를 펴 아까슴을 드러내 보이면서 샘복근은 말했다. 걸음걸이를 보고 곧 자네라는 걸 알았지. 함께 식사라도 하러 가세. 여기는 어디가 음식 맛이 좋은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네 그려. 네흘류도프는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헤어질 궁리를 하면서 대답했다. 이곳에 무슨 일로 왔는가? 그는 물었다. 좀 일이 있어서. 후견에 관한 건이지. 후견인이라네. 사마노프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지. 자네도 물론 그 부자를 알고 있겠지. 그자는 어리석긴 하지만 땅은 5만 4천 종보나 있다네. 그는 마치 부자의 땅을 다 자기가 마련해 주기라도 한 듯이 자랑했다. 그런데 그 친구 관리가 엉성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전부 빌려줬지만 농부들이 전혀 땅값을 낼 생각을 않는다네. 체납금이 8만 루블이 넘는 형편이거든. 그래서 내가 1년 사이에 이 방법을 시정해서 수입을 70%나 늘려줬다네. 어떤가 자네? 그는 으스대듯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바로 앞에 샘복그가 자기 재산을 모조리 낭비하고 지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돌봐주는 돈 많은 노인의 후견인으로 있으면서 그 일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이 친구를 불쾌하지 않게 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 기름을 바른 윗수염, 혈색 좋은 건강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디가 음식 맛이 좋으냐고 물으면서 후견인으로서 남을 도와줬다는 자기의 자랑을 허물없이 친구답게 늘어놓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훌류도프는 생각했다. 자네 어디서 식사하겠나? 친구가 물었다. 아니, 지금 그럴 틈이 없다네.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네훌류도프는 친구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경마에 올 수 있겠나? 아니, 못 가겠는데. 와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은 없지만 그리신의 말을 몇 마리 가지고 있지. 그자는 아주 훌륭한 마구간을 가지고 있다네. 그러니 오도록 하게. 와서 함께 저녁이라도 나누세. 저녁 식사도 어렵겠는데. 웃어 보이면서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아니, 자네 무슨 일인가?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 못하다면 같이 타고 가겠나? 변호사에게 가는 길이네. 바로 저 길모퉁이지. 참, 자네가 감옥에서 뭔가 한다고 그러던데 그곳에 고문이라도 된 건가? 꼬르차킨 댁에서 얘긴 들었네. 웃으면서 샘복근은 말했다. 그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됐네. 대체 무슨 일인가? 얘기 좀 해주게나. 자네 말이 맞네. 전부 사실이라네. 네흘류도프는 대답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어. 그렇군. 자넨 좀 유별난 성격이었지. 그럼 경마엔 올 수 있겠지. 아니, 못 가겠네. 갈 수도 없거니와 가고 싶지도 않네.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자네. 내가 언짢아 하다니. 자네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그는 묻더니 돌연 정색을 하고 눈길을 한 곳에 모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무엇을 생각하려고 함이 분명했다. 네훌류도프는 친구의 표정에서 아까 술집 창가에서 힐끗 봤던 비중 내민 입술에 눈썹을 올리고 있던 사내와 똑같은 멍청한 표정을 보았다. 꽤 날씨가 추운데 안 그래? 정말 꽤 춥군. 물건 산 건 가지고 있겠지. 샘복군은 마부에게 물었다. 그럼 이만 가겠네. 자넬 만나 정말 반갑네.
샘복근은 이렇게 말하면서 네흘류도프의 손을 힘있게 쥐었다. 그런 뒤 새로 산 흰 부드러운 양가죽 장갑을 낀 커다란 손을 그의 혈색 좋은 얼굴 앞에서 흔들며 이를 내보이고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사륜마차에 올라탔다. 나도 예전엔 저랬을까. 변호사 집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아니, 저렇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되려고 했었지. 저렇게 나의 일생을 보내려 했었지. 10일. 변호사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구애하지 않고 네흘류도프를 들어오게 하여 자기가 그동안 조사한 매니쇼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부당한 고발에 그는 한껏 분개하였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는 말했다. 술집 주인 남자가 보험금이 탐이 나서 방화한 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것은 매니쇼프 모자의 유죄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예심판사의 지나친 노력과 검사보가 소홀했던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건을 군의 재판소가 아니라 이곳 법정에서 다루게 된다면 승소를 장담하겠습니다. 보수 같은 건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인 페도시아 비류코바의 황제께 보내는 탄원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만일 빼제르부르크로 가시게 되면 직접 가셔서 제출하고 부탁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무성으로 조회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성은 귀찮은 일은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 간단히 대답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각하된다는 얘기죠. 이제까지의 고생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분들에게 부탁해 보십시오. 그럼 황제께 직접 청원하라는 말씀인가요? 변호사는 크게 웃었다. 아니, 그건 너무 늦습니다. 그곳은 최종심이지요. 제가 말하는 유력한 분들이란 청원위원회의 석이라든가 주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제게 부탁하신 것들이었죠.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리파 교도들에게서 받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흘류도프는 분리파 교도의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말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들을 만나 진상을 알아볼 생각입니다만. 당신은 형무소 안에 흘러내리는 불평을 받는 깔때기나 병부리 같은 존재인 모양이군요. 웃으면서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았어야 어디다 감당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네흘류도프는 이렇게 말하고 사건의 진상을 대략 변호사에게 들려줬다. 얘기는 이러했다. 어느 마을에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 농부들이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들의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해산시켜버렸다. 일주일 후 농부들은 다시 모였다. 그러자 마을의 순경에게 불려가 곧 조서가 작성되고 모두 재판에 회부되었다. 예심판사가 신문을 하고 검사보가 기소장을 작성하였다. 재판관들은 이 기소를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재판에 붙였다. 검사보는 유형을 내렸다. 증거물로 탁자 위에 성경책을 놓고 모두 유형을 언도받았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네흘류도프는 변호사에게 반문했다. 어떤 점이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건 전부가 그렇습니다. 명령을 받은 순경의 입장으로서야 그렇다 치고 조서를 작성한 검사보는 그래도 지식인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검사나 재판관들을 무조건 새로운 자유주의의 기수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20일의 봉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개 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그들은 좀 더 나은 벌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이 문제에 집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들은 누구든 걸리는 대로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시켜 유형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성경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형을 받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유형 보낼 수도 있고 형을 언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 법률에 규정된 외의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해석을 비판했다든가 하는 경우겠지요. 사람들 앞에서 정교를 비판하게 되면 형법 제196조에 의해서 유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치도 않은 사실입니다. 저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당신네들을 볼 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고요. 우리들이 나나 당신이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게 다 그들 자비의 덕분일 테니까요. 사실 그들이 우리네의 국민권을 박탈하여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유형 보내는 것쯤은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듯이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좌우된다면 재판 따위는 하나 소용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쾌활하게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정말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하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겠지요. 토요일에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학자니 문필가니 예술가니 하는 사람들이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일반론을 논해보기로 하지요. 변호사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일반론이라는 말을 발음하면서 말했다. 저희 집사람과도 인사 나눴지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네, 가능한 한. 네훌류도프는 이렇게 대답했으나 그는 자기 자신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토요일 저녁 학자니 문필가니 예술가들이 모이는 변호사의 집엔 가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재판관들이 자기 멋대로 법률을 적용하고 하지 않고 한다면 재판 따윈 아무 소용도 없지 않느냐는 자신의 말에 변호사가 보인 웃음과 철학이니 일반론이니 하며 말할 때의 그의 어조로 미루어 보건대 이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네훌류도프 자기와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샘보크 같은 옛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변호사와 그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는 더욱 멀리 떨어진 듯이 느껴졌다. 12. 형무소까지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고 시간도 늦어 네훌류도프는 마차를 탔다. 중년의 사력 있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의 마부는 거리를 지나쳐 가다가 어느 길 모퉁이에서 네훌류도프를 돌아보고 건축 중인 커다란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굉장한 건물을 짓고 있지요. 마치 자기가 이 건물의 책임자이기라도 한 듯 뽐내며 말했다. 정말 그 건물은 굉장했고 구조가 복잡했지만 특이한 양식으로 짓고 있었다. 건물 주위로는 꺽쇠로 단단히 비끄러맨 통나무의 튼튼한 발판이 둘러쳐져 있고 석회가루를 뒤집어 쓴 일꾼들이 그 발판 위를 개미떼들처럼 분주하게 오락가락했다. 돌을 쌓는 자, 돌을 쪼는 자, 또 무거운 통과 주머니를 들고 위로 옮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빈 주머니를 들고 아래로 내려오는 자도 있었다. 건축기사인 듯한 그럴듯한 옷차림을 한 뚱뚱한 몸집의 신사가 발판 한쪽에 서서 손가락으로 무언가 위쪽을 가리켜 보이며 공손하게 듣고 있는 블라지미르 출신의 청보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곁으로는 계속 빈마차가 문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짐을 쌓아 올린 마차가 들어가기도 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임신한 아낙네가 과중한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당장 죽게 된 갓난애가 비틀어진 두 다리를 흔들면서 늙은이 같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기네들의 재산을 빼앗고 괴롭히는 자들 중에 어느 어리석은 한 인간을 위해서 이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집을 지어야만 하는가. 네훌류도프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희한한 건물이로군. 그는 자기 생각을 입 밖에 내어 말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부가 볼멘 소리로 물었다. 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지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지만 쓸데없는 일 아니겠소. 그래도 집을 짓고 있는 이상 필요한 게죠. 마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네훌류도프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요란하게 울리는 바퀴 소리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형무소 근처에 다다르자 마부는 포장된 도로에서 자갈길로 마차를 바꿔 돌렸다.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된 마부는 네훌류도프에게 또다시 말을 걸었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 부쩍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큰일이지요. 그는 마부석에서 몸을 돌려
톱이나 도끼가 든 배낭을 방코트의 어깨에 메고 앞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한 무리의 품팔이 농민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작년보다 더 많소.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어디고 초만원이지요. 고용주들도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로 들끓으니까요. 무슨 이유일까? 인구가 늘어난 거지요. 그렇다고 어디 갈 만한 곳도 없고.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도시로 몰려올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시골에 있지 않을까? 시골에 있어 봐야 일이 없거든요. 가진 땅이 없으니 말이에요. 네흘류도프는 아픈 상처를 건드렸을 때의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픈 상처는 언제고 그 자리만 건드리는 듯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건드려질 때마다 아픔을 날카롭게 느끼기 때문이다. 정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까? 네흘류도프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들의 마을에는 얼마만한 토지가 있고 마부 자신 그곳에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왜 도시로 나왔느냐고 마부에게 물었다. 저희 마을엔 한 사람당 1헥타르 비율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3사람 몫의 땅을 가지고 있었지요. 마부는 신이 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집에는 군대에 간 동생을 빼고 아버지와 또 한 동생이 남아있지요. 둘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만 일이라고 할 정도도 못 됩니다. 그래서 동생도 모스크바로 나오려 한답니다. 토지를 빌릴 수는 없는가? 이런 때 누가 토지를 빌려줍니까? 옛날 지주들은 모두 토지를 상인들의 손에 넘겨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선 다시 살 수가 없답니다. 직접 경작하니 말이에요. 저희 마을엔 프랑스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전 지주에게서 산 거지요.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니 누구요? 듀파르라는 프랑스인이지요. 나리도 어쩌면 들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극장에서 배우들의 가발을 만드는 모양인데 수입이 좋은 모양인지 돈을 벌어가지고는 우리 마을의 여지주에게서 땅을 몽땅 사버렸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우릴 다스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좋아 다행한 일이지요. 헌데 그 옆에 내라는 게 아주 못돼 먹은 러시아 여자로 욕심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모두들 이 여자 때문에 죽을 상들이지요. 아, 형무소에 벌써 왔군요. 어디다 마차를 댈까요? 정면 현관에 댈까요? 글쎄, 들여보낼까 모르겠습니다만.